상속자는 변호사의 강준호.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강준호. 그게 누구야? 작은 오빠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강준호가 누군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5년 전 그날 집을 나간 제 아들. 그 이름이 아버지 유언장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이 왜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이름을 올린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빨리 와. 큰오빠는 중국 출장 중이라며 내일 들어온다 했고요. 큰언니는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못 온다 했습니다. 작은 오빠만 저녁 늦게 잠깐 들렀다가 누나가 여기 있으니 됐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그날 밤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가끔 간호사들만 바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네, 딸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왼쪽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라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가 아버지를 돌볼까요? 형제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큰언니는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고 작은 오빠는 직장 다닌다며 시간이 없다 할 게 뻔했죠. 결국 제 몫이 될 거였어요. 이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 그저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저 말이에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오빠가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간병은 누가 할 거야? 큰언니가 바로 받았죠. 오빠 나는 애들 있잖아. 중학생이 둘이나 되는데 어떻게 와?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형, 저도 회사 다니는데 휴직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셋이 핑계를 늘어놓는 동안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차피 제게 돌아올 걸 알았거든요. 미연이 내가 해. 큰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식당 일하잖아. 그거 그만두면 되지. 큰언니가 거들었어요. 맞아. 언니는 시집도 안 갔고 애도 없으니까 시간 되잖아. 작은 오빠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내가 할게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식당을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안타까워하며 당분간만 쉬라고 했지만 저도 알았죠. 다시 못 돌아갈 거라는 걸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간병비며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조금씩 보태준다 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슬슬 연락이 뜸해졌죠.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애들 학원비 내느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은 안 낸다는 거죠.
아버지 병실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약가, 간병용품, 기저귀가까지 합치면 150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그것도 금방 바닥났죠.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 값을 메우고 또 다른 카드로 이자를 갚고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하셨어요. 입이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눈은 살아계셨죠.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아버지 눈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죽을 떠먹여 드릴 때, 땀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마다요. 가끔 눈물이 고이셨어요. 미안하다는 뜻인지 고맙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저는 그냥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형제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큰오빠는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는 10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바쁘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 큰언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갔죠.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네, 찍었다. 작은 오빠만 조금 길게 있다가 나가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고생 많아. 그뿐이었어요. 돈은 아무도 안 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시는 듯 했지만 여전히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죠.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하고 낮엔 병실 청소하고 저녁엔 재활운동 도와드렸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샤워할 힘도 없어서 그냥 침대에 쓰러지곤 했죠. 제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 빚은 2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전화기엔 카드사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어요. 저는 그 전화들을 무시했습니다. 받아봤자 낼 돈이 없으니까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엔 흰머리가 수북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60처럼 보였죠. 어느 날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빠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병원비 보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원? 큰오빠는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죠. 야, 너도 힘들잖아. 요양원이 차라리 나을 거 아냐. 돈은 누가 내는데요? 그거야. 아버지 재산 있잖아. 아, 그래서 전화했구나 싶었어요. 재산 얘기를 꺼내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얘기는 무슨 재산 얘긴데요? 오빠, 전화 끊을게요. 뚝 끊어버렸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요.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대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힘이 거의 없는 왼손으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눈에서요.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걸요. 형제들이 얼마나 야속한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괜찮아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기적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혈압 강하면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죠.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도 잘 못 넘기셨어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살이 빠진 게 느껴졌죠. 손등 혈관이 그대로 비쳐 보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던 그 힘도 이젠 거의 없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도가 꽉 찬 거였죠. 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였어요. 이것마저 막히면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병원비 좀 보태줘.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큰오빠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미연아, 나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얼마만 보내줘, 오빠. 50만 원만이라도. 50? 그건 좀. 결국 안 보내주더군요. 큰언니도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저는 결국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어요. 고객님,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40평생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25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7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보험금 한 푼 없었어요. 남편 명의 빚만 2천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시댁에선 손절하더군요. 우리도 어려워. 며느리 혼자 해결해.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오빠는 내가 돈 있는 줄 아냐? 며 전화를 끊었고 큰언니는 언니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라며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만 100만 원을 쥐어주셨죠. 이것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 뭐든 했죠. 아들 준호는 중학생이었어요. 애가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더군요.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새 옷 사 입는데 준호는 헌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학원은 꿈도 못 꿨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론 먹고 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됐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그래. 아빠는 왜 죽었어? 다른 애들 아빠는 안 죽던데. 엄마도 모르겠다. 그냥 운이 나빴나 봐. 준호는 고등학교도 안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안 돼, 준호야. 학교는 나와야지. 학교 나와서 뭐해? 우리 같은 애들은 어차피.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더군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죠. 가출 신고요. 제 아들이. 어머니, 요즘 그런 애들 많아요.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청소년 쉼터, 고아원, 거리, 어디든 다녔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준호가 돌아오는 꿈이요. 엄마, 나왔어. 하지만 깨고 나면 텅 빈 집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혼자 늙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형제들이 가끔 물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연락이 없어. 참 불쌍하네, 언니도. 그 말 속엔 동정보다 경멸이 더 많았습니다. 애도 못 키우고 혼자 사는 불쌍한 언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아버지 얼굴을 닦아드리고 몸을 뒤집어 드렸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요. 오후엔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다리 올려보세요. 천천히요.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지만 제 말을 따라주셨죠. 저녁엔 죽을 쑤어서 떠먹여 드렸습니다. 한 숟갈 넘기는데도 10분씩 걸렸어요. 목이 제대로 안 넘어가셨거든요. 천천히 아버지. 급하게 드시면 살에 들려요. 아버지는 눈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밤이 되면 병실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숨소리가 들렸죠. 가끔 헛기침을 하시거나 꿈을 꾸시는지 신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렇게 밤을 지새우곤 했죠. 명절이 되면 형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하고는 사진 찍느라 난리였어요. 애들아, 할아버지 옆에 서봐. 네, 김치. 찰칵찰칵 사진만 찍고 나면 금방 나갔습니다. 바쁜데 다시 올게요, 아버지. 그렇게 30분도 안 있다가 떠나곤 했죠. 그리고 복도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까? 큰오빠 목소리였어요. 집이랑 예금 합치면 5억은 되지 않을까? 큰언니가 대답했죠. 그걸 어떻게 나눠?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 넷이서.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미연이 누나가 간병했으니까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딸 돌이 한 건데 뭘 더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게 뭔지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였죠.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들을까 봐요. 다음 날 큰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연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혹시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없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말도 못 하시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겠어요. 없어, 오빠. 그런 거 없어. 그럼 나중에 법대로 하는 거지? 글쎄, 그건 아버지 돌아가시고 봐야지. 사실 저는 재산 같은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편안히 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형제들은 달랐죠.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강하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입술을 떨었어요.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미안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호흡이 불규칙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심장 마사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위험해. 빨리 와. 큰오빠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새벽 4시? 응급실이야, 오빠. 빨리. 알았어, 갈게. 큰언니와 작은 오빠에게도 똑같이 전화했죠. 다들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하지만 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각오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이잖아요. 6시쯤 되자 큰오빠가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어때? 위험하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 큰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오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도 확실히는 모른대. 큰언니도 곧 왔고 작은 오빠는 8시에 도착했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10분씩만 가능했어요. 저희는 돌아가며 들어갔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로요. 아버지, 저예요. 미연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요.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번엔 안 된다는 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였죠. 소리는 안 났지만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서러웠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동안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말도 못 하시잖아, 원래. 작은 오빠가 중얼거렸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 상태가 또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졌어요. 의료진이 다시 뛰어들어갔죠. 저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큰오빠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큰언니는 휴대폰만 들여다봤고요. 작은 오빠만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인사. 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우르르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도 벗으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헉헉거리셨죠? 큰오빠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셨어요. 큰언니도 작은 오빠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 미연이에요. 사랑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쥐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35분이었어요. 큰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오빠는 고개를 숙였고 작은 오빠는 눈물을 닦았죠.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영정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빈소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친척들, 동네 분들이요. 저희는 상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틀간 조문을 받았습니다. 큰오빠는 주로 남자 조문객들 응대했고 큰언니는 여자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작은 오빠는 장례 절차를 챙겼죠. 저는 영정 옆에 앉아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요. 조문객 중에 아버지 옛날 동료분이 계셨어요.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3년 동안 혼자 간병하셨다면서요? 큰오빠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도왔죠, 뭐. 그 말에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도왔다니요. 3년 동안 병원비 한 푼 안 낸 사람들이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관을 연구차에 실었어요. 저희는 리무진을 타고 뒤따랐죠.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받았습니다. 하얀 뼈가루였어요. 이게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안당에 모셨죠. 작은 함안에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몸이 풀어졌어요. 3년 동안 긴장한 채로 살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잠은 안 왔어요. 아버지 생각만 났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다음 주 수요일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아버지 유언장 개봉한대. 유언장? 응, 아버지가 남기셨나 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으셨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재산 분배? 아니면 마지막 당부? 궁금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이더군요. 형제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네. 큰언니가 반겼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죠. 재산 기대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개봉하겠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꺼냈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숨죽이고 들었어요. 집 주소가 나왔고 예금 계좌번호가 나왔습니다. 큰오빠 눈이 반짝였어요. 큰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죠.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자는 외손자 강준호로 지정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강준호? 그게 누군데요?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에 명시하신 상속자입니다. 큰언니가 유언장을 낚아챘죠. 이게 말이 돼요? 강준호가 누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강준호. 제 아들. 15년 전 집을 나간 그 아이요. 어떻게 아버지 유언장에 그 이름이 있을 수가 있죠? 아버지는 준호를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셨는데요. 누구예요, 강준호가? 큰오빠가 변호사를 다그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고인의 외손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큰언니 입이 벌어졌어요. 설마 미연이 아들? 응.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오빠가 소리쳤죠. 야, 그 애 15년 전에 가출한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있는데? 몰라. 몰라. 몰라서 어떻게 상속을 받아?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큰 오빠는 진정할 기색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애가 갑자기 상속자라니.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유언장 맞아요? 변호사가 대답했죠. 네, 10년 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10년 전이라니요. 그때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셨어요. 뇌졸중 오기 훨씬 전이었죠. 멀쩡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준호를 상속자로 지정하신 걸까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외손자를요. 변호사님, 이거 무효 아니에요? 큰언니가 따졌습니다. 상속자가 행방불명인데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방불명이 아닙니다. 주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주소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서울시 구로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이었죠. 준호가 거기 산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 소식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 주소가 맞아요? 큰오빠가 변호사를 쏘아봤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확인하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되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2년 8개월 전입니다. 그때가 아버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주소까지 확인하셨다니요.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죠? 3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단 한 번도 준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는데요. 큰오빠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거예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었고요. 증인이 누군데요? 공증 사무실 직원 2명입니다. 큰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작은 오빠도 일어섰죠. 형, 누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큰오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이었어요. 생각해? 뭘 생각해? 5억이 넘는 재산이 날아가는데. 5억?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재산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준호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요. 형제들이 우르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괜찮으세요? 네. 아니,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따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죠. 지금 읽어보시겠어요? 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아버지 글씨가 빼곡했죠. 미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요. 글씨가 번졌죠. 내가 궁금해할 게 뻔하구나. 왜 준호를 상속자로 지정했냐고 말이야. 아버지가 준호를 찾았단다. 3년 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찾으셨다고요? 내가 15년 동안 찾아다닐 때 아버지도 몰래 찾아다녔어. 사설 탐정도 쓰고 경찰 아는 사람한테도 부탁했지. 그렇게 12년을 찾다가 드디어 3년 전에 찾아냈단다.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 동안 아버지가 준호를 찾으셨다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준호는 구로에 살고 있었어. 반지하 월세방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더구나.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봤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참았단다. 건설 현장. 제 아들이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준호한테 가지 않았냐고? 준호가 원치 않았거든. 아버지가 현장 감독한테 물어봤어. 준호 얘기를. 감독이 말하더구나. 그 친구 참 기특해요. 어머니가 힘들까봐 연락 안 한대요. 돈 좀 모아서 찾아뵐 거래요. 그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저 때문에 연락 안 한 거였어요. 제가 힘들까 봐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단다. 준호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 그래서 결심했어. 이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줘야겠다고. 내 형제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잖니.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미연아, 준호를 찾아가거라. 주소는 변호사가 줄 거야.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다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고.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변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죠. 준비되시면 이 주소로 가보세요. 아드님이 계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큰오빠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아버지 마음이 쓰여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는 몰라도 돼. 나 먼저 갈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설렜죠. 곧 준호를 만난다는 생각이에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개봉동으로 갔어요. 낡은 주택가였죠. 골목이 좁았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찾아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패에 강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 남자가 보였죠.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죠. 얼굴엔 먼지가 묻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요. 준호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소년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저 준호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준호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어요. 준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여길.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있었어.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응, 일주일 전에. 준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알았겠니? 연락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준호가 움찔했거든요.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 손으로요.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손이었죠.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서너 평밖에 안 돼 보였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전기밥솥 하나, 좁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엔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작업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모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요. 책상 위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앉으세요. 준호가 침대 끝을 권했습니다. 자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한참 말이 없었죠.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5년 전부터 여기 정착했고요. 15년 동안 뭐 했니? 처음엔 편의점 알바요. 그 다음엔 공장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담겨 있을까요? 왜 연락 안 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 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엄마만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어요.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 좀 모으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당당하게 돌아가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준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돈을 모아야 엄마한테 갈 수 있다고요. 바보야, 준호야. 엄마는 내가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됐는데. 준호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다가가서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준호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진정되고 나서야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저를 상속자로 지정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널 찾으셨어. 3년 전에. 준호 눈이 커졌죠. 저를요? 응. 편지에 적혀 있었어. 12년 동안 찾아다니셨대. 그러다 3년 전에 드디어 찾으셨고, 몰랐어요. 전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장에 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 현장 감독한테 물어보셨나 봐. 내 얘기를. 그랬구나. 준호가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그랬겠지. 편지에 쓰셨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왜요? 내가 원치 않았으니까. 돈 모아서 찾아뵙겠다고 했다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언젠간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족한테 돌아가겠다고요.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 결심하신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 아셨던 거지. 준호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뵙고 싶었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할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셨어. 편지에 쓰셨어. 준호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에 준호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놓친 시간들 때문이에요. 한참 후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상속받은 게 뭐예요? 집이랑 예금이래. 5억 정도 된대. 준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 응.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야. 그걸 제가 받아도 돼요? 엄마가 3년 동안 간병하셨잖아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할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삼촌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적으로 싸우려고 해. 그럼 안 되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돼요. 엄마가 받으세요. 안 돼, 준호야. 할아버지 유언이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널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같은 놈이 뭐라고.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훌륭한 아이야. 15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잖아.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아니야. 넌 견딘 거야. 제가 준호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준호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죠. 저희는 한참을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요. 준호는 10대 때 거리에서 잤던 얘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에 찜질방에서 잔 얘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쫓겨난 얘기, 공사장에서 다친 얘기도 했죠.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고생을 혼자 다 겪었다니요. 엄마가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나약했던 거예요. 넌 나약하지 않았어. 14살짜리가 세상에 혼자 던져졌는데 살아남았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너 찾아다니느라 미칠 것 같았어. 죄송해요. 됐어, 준호야.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됐어.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해. 상속 절차 진행하려면 삼촌들이 반대하는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유언장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렵네요. 가족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제가 쓴웃음을 지었죠. 3년 동안 병원비 한 푼 안 냈어. 그러면서 재산은 나누려고 하지. 준호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늙었지. 고생해서 그래. 죄송해요. 제가 있었으면. 됐어, 준호야. 이제 내가 있잖아.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드셔야죠. 준호가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라면을 끓이는 준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15년 동안 혼자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요. 눈물이 또 났어요. 다 됐어요, 엄마. 준호가 라면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젓가락 2개를 꽂았어요. 같이 드세요. 응. 저희는 좁은 방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요. 준호는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하지만 입은 옷은 여전히 낡았죠. 제가 새 옷 사주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변호사가 준호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강준호 씨시죠? 고인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요? 네, 자랑스러운 손자라고 하셨어요. 준호 눈가가 붉어졌죠.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류 몇 가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괜찮아, 천천히 써. 제가 준호 어깨를 토닥였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께 드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할아버지가요? 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할아버지 필체였죠.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준호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찾은 건 3년 전이었어. 내가 구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걸 봤지. 멀리서 지켜봤단다. 땀 흘리며 일하는 내 모습을. 점심시간에 김밥 하나로 끼니 때우는 것도 봤고.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장 감독님한테 물어봤어. 내 얘기를. 감독님이 그러시더구나. 준호는 참 성실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돈도 한 푼 안 쓰고 다 모아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결심했단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어.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는 걸. 그래서 참았지. 돌아가실 때까지. 준호가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재산은 많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혼자 버틴 세월이 훨씬 더 값진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저도 같이 울었죠. 변호사가 티슈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준호 씨를 아끼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묘소 어디예요? 봉안당에 계셔. 가볼래? 네. 저희는 택시를 타고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함 앞에 섰을 때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이나요. 일어섰을 때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 못 찾아뵈서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 같은 놈을 기억해 주셔서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살겠습니다. 엄마 모시고요. 약속드릴게요. 제가 준호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아버지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사실, 저 할아버지 병원비 보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3년 전부터요. 매달 100만 원씩?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만 원을 매달 3년 동안? 네. 익명으로 보냈어요. 그럼 3,600만 원을 계산이 빠르게 됐죠. 그 돈 어떻게 마련했니? 준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밤에도 일했어요. 공사장 야간 작업이요. 낮에 8시간, 밤에 4시간. 잠은 2~3시간만 자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았어요. 젊으니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루에 12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면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할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거요. 바보야, 준호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셨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편지에는 그 얘기가 없었어.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저를 상속자로 지정하신 걸까요? 아마도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셨던 거지. 준호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준호를 선택하셨는지를요. 3년 동안 형제들은 병원비 한 푼 안 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죠. 20살 중반 청년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할아버지 병원비를 보냈던 겁니다. 엄마, 그런데 병원에서 그 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아마 병원비에 충당됐겠지. 익명 후원금으로. 그럼 엄마 부담이 좀 줄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병원비가 생각보다 덜 나온 이유를요. 분명 월 150은 들어갔는데 제가 낸 건 100 정도였거든요. 나머지 50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었어요. 준호야, 내가 보낸 돈이었구나. 병원비가 모자라지 않았던 게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에요. 다행이긴. 넌 그 고생을 하면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활짝이요.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 도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도요. 그 웃음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마. 알았지? 네, 이제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준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몸 먼저 챙겨야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상속받으면 좀 쉬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 유언장 무효소송 들어간다. 오빠, 그러지 마. 아버지 뜻인데. 뜻이 뭐가 중요해?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한 놈이 재산 독차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준호는 할아버지한테 병원비 보냈어. 3년 동안 매달. 그 말에 오빠가 잠시 침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익명으로 3,600만 원 보냈어. 오빠는 3년 동안 얼마 보냈는데? 오빠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오빠 소송하면 가족 다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 내가 준호 편들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송한대요? 응.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상처받진 않을까요? 그때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라니 대체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혹시 소송 관련 얘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죠.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추가 사항인데요. 고인께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상 메시지입니다. 영상이요? 준호도 깜짝 놀랐죠. 네, 10년 전에 촬영하셨어요. 유언장 작성하실 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어요. 재생하시겠습니까? 저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밝아지더니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모습이었죠. 아직 건강하셨을 때요. 머리가 덜 휘었고 얼굴에 주름도 적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연아, 그리고 준호야.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뇌졸중 오기 전에 그 목소리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구나, 미연아. 내가 고생할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해서. 제 어깨가 떨렸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버지가 준호를 상속자로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 너희 오빠들과 언니한테 실망했기 때문이야.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건 미연이 너뿐이었어. 화면 속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들은 내 재산만 바라봤지. 아버지가 뭐 필요한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관심도 없더구나. 명절에 잠깐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전부였어. 그게 효도인 줄 아나 봐. 아버지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미연아, 넌 달랐어. 내가 직장 그만두고 나를 돌본 거 알아. 3년 동안 병원비며 간병비며 다 내가 댔지. 카드 빚지고 은행 대출 막혔는데도 말이야.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준호를 찾았단다. 내 아들, 내 외손자를 12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3년 전에 드디어 찾았어. 구로 공사장에서 일하더구나. 땀 흘리며 묵묵히. 화면 속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현장 감독님한테 물어봤지. 준호가 어떤 아인지. 감독님이 그러시더라. 성실하고 착하다고. 돈도 한 푼 안 쓰고 모은다고.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말이야.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옆에서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확신했어. 이 아이가 진짜 효자구나. 15년 동안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했단다. 준호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로.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셨죠. 미연아, 내가 서운할 수도 있어. 3년 동안 고생한 건 나인데 왜 준호한테 주냐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넌 착한 아이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을 향해서요. 그리고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잘못한 게 없단다. 15년 전 집 나간 거 내 잘못 아니야.
내 엄마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힘들었던 거지. 준호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웠어. 14살에 집 나가서 15년을 혼자 버텼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보통 아이들은 일주일도 못 버텨. 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준호야, 이제 내 몫이야.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은 많지 않지만 이걸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내 엄마 모셔. 미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니. 이젠 내가 효도할 차례야. 준호가 내 할아버지하고 중얼거렸어요. 형제들이 반대할 거야. 소송도 걸 거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단다. 아버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아, 내 오빠들 언니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라. 사람은 원래 그래. 돈 앞에서 형제도 없는 거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겪어봐서 알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연아, 준호야, 너희 둘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 15년 공백이 있지만 엄마와 아들이잖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라. 그게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화면 속에서요.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미연이 힘들 때 더 도와주지 못한 거. 준호가 집 나갔을 때 찾아주지 못한 거. 이젠 너희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와 준호는 한참을 울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두 분을 사랑하셨어요. 변호사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런 유언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재산 분배만 얘기하는데 고인께서는 가족 얘기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준호를 그렇게나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10년 전부터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거 삼촌들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 미연 씨와 준호 씨만 보라고 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볼 필요 없다고요.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유언장이 워낙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죠.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정도요. 길면 1년. 그동안 준호는요? 상속 집행이 보류됩니다. 판결 날 때까지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 계속 일해야 하네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도 미안해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6개월, 어쩌면 1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니요. 엄마, 괜찮아요. 원래 일하던 거니까. 준호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넌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할아버지가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언니였죠. 여보세요? 미연아, 너 준호랑 같이 있어? 응. 당장 만나자. 카페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왜? 오면 알아. 30분 안에 안 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거야. 전화가 끊어졌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큰언니. 만나자는데. 가야 해요? 가야 할 것 같아. 협박조로 말하던데. 저희는 카페로 갔습니다. 큰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큰오빠, 작은오빠도 같이 있었습니다. 셋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죠. 큰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제 쪽으로 밀었어요. 뭔가 했더니 사설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뭔데? 준호 신상조사야.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닥쳐. 내가 할 소리 아니야. 큰언니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 지난 15년 동안 뭐 했어요? 큰오빠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했어요. 살려고요. 일만 했어? 다른 건? 무슨 말씀이세요? 큰오빠가 비웃었어요. 당신 16살 때 소년원 갔었잖아.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년원이라니요. 제 아들이요? 큰오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6살 절도죄로 6개월. 이게 뭡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답하세요. 당신 전과자잖아.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사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훔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이랑 우유요. 3일 동안 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큰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빵 훔친 게 자랑이야? 전과자는 전과자지. 언니. 제가 소리쳤어요. 닥쳐, 미연아. 내가 뭘 안다고. 이 애가 15년 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면서 작은 오빠가 서류를 또 넘겼어요. 그리고 20살 때 폭행죄로 벌금형. 이건 또 뭡니까?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가 먼저 때렸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랑 싸웠는데 저한테 술병 던졌거든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게 폭행으로 잡혔고요. 변명은 큰오빠가 코웃음 쳤죠.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하지만 속으론 충격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니요. 혼자서요. 큰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아셨을까? 외손자가 전과자인 걸 아셨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면 당연히 신상 조회하셨겠죠. 그런데도 상속자로 지정했다? 큰오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할아버지는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죠. 이해? 범죄를 이해해? 큰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그만해. 준호는 살려고 그랬던 거야. 14살에 거리에 내던져진 애가 어떻게 살겠어. 그게 변명이 돼? 언니는 뭐 그렇게 깨끗해? 3년 동안 아버지 병원비 한 푼 안 냈잖아. 큰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큰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송에서 이걸 쓸 거야. 전과자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냐고 따질 거라고. 그건 불법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전과 기록은 상속과 무관합니다. 무관하긴. 도덕성 문제지. 큰오빠가 소리쳤죠. 당신 같은 전과자한테 5억을 줄 순 없어.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준호를 쳐다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준호야, 무슨 소리야? 엄마 괜찮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안 돼. 제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앉아, 준호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 뜻이야. 내가 받아야 해. 준호가 다시 앉았어요. 저는 형제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언니, 작은 오빠. 잘 들어요. 준호는 잘못한 게 없어요. 16에 빵 훔친 거, 3일 굶었으면 나도 훔쳤을 거야. 20에 폭행, 술병 던진 사람 막은 거잖아. 그게 죄예요? 큰오빠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말 안 끝났어요. 준호는 15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무 도움 없이. 그러면서도 할아버지한테 3,600만 원 보냈어요. 오빠는요? 언니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준호가 정과자라고요? 그래요. 정과자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병원비 낸 건 이 정과자뿐이었어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오빠네들은 뭐 했어요? 큰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사정이. 사정? 애들 학원비, 회사 사정? 그게 다 핑계잖아요. 진짜 이유는 귀찮았던 거죠. 아버지 간병이. 병원비 되는 게. 작은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오빠와 큰 언니는 얼굴을 붉혔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준호를 택하셨는지 알아요? 준호가 진짜 가족이니까. 피는 안 속여요. 오빠네들보다 훨씬 효자였으니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듯이요. 저는 준호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준호야. 걱정하지 마.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래요. 법정에서 봐요. 이기는 쪽이 정당한 거겠죠. 저도 일어섰어요. 준호도 따라 일어났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 안 한 거. 괜찮아, 준호야. 이해해. 소년원 같던 거.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살려고 그랬던 건데. 준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실망 안 하세요? 절대 안 해. 넌 내 자랑이야.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한참 후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거야.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그럼 상속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일단 내 빚부터 갚고 싶어. 카드 빚 있지? 조금요. 조금이 얼마? 1,000만 원 정도요. 제 빚보다 적었죠. 됐어. 같이 갚자. 그리고 넌 학교 가야 해. 학교요? 응. 검정고시라도 봐. 대학도 가고. 엄마, 전 이제 30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생각 말고 해. 약속해. 네, 엄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형제들은 온갖 주장을 다했죠. 준호의 정과 기록, 15년간의 연락 두절, 심지어 유 원장이 위조됐다는 주장까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잘 막아줬습니다. 정과 기록은 상속과 무관하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연락 두절은 준호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입증했어요. 유 원장 위조 주장은 공증 기록으로 반박됐죠. 결정적이었던 건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3년간 익명으로 들어온 송금 내역이 모두 준호 계좌에서 나왔다는 증거요.
변호사가 이걸 법정에 제출하자 판사 표정이 달라졌어요.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형제들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죠.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유원장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강준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죠. 형제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큰언니도 작은 오빠도요. 그렇게 가족이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원하셨을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착한 아이가 아직도 가족을 생각하다니요. 준호야, 넌 정말. 엄마, 괜찮아요. 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준호는 큰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삼촌, 준호예요. 할아버지 제사 때 뵙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날 놀랍게도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모두요. 어색한 얼굴들이었지만 왔다는 게 중요했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큰오빠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삼촌.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큰언니도 제게 다가왔어요. 미연아, 언니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괜찮아, 언니. 다 지난 일이야. 저희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죠. 작은 오빠가 준호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공부한다며? 힘내라. 네, 작은 삼촌.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대학에도 입학했죠.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준호가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떡볶이 파는 곳이요. 장사가 잘 됐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잘했다, 미연아. 준호야. 하시면서요. 준호는 매주 할아버지 묘소에 갑니다. 술 한 잔 따라드리고 근황 보고하고 오죠. 할아버지, 이번 학기 성적 올 A 받았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저도 가끔 따라갑니다.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말씀드리죠. 아버지, 준호 잘 크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해요. 아버지 닮아서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 찾아주셔서, 저희한테 다시 가족을 돌려주셔서, 그렇게 저희는 살아갑니다. 엄마와 아들로 15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우며, 때론 힘들고, 때론 행복하게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법이었죠. 지금도 가끔 준호가 묻습니다. 엄마, 저 같은 놈이 이런 행복 누려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준호야. 넌 자격이 있어. 충분히. 그리고 준호는 웃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요.